이번 특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 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도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예.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참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아우 저 심장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그렇죠. 들려줘. 그럼 어떻게 들려? 물음차 막. 오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아, 비슷해요 그래? 지금 그 소리랑.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애기 심장 소리 개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at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 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이미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세 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숱한 사람이 부작용을 호소.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그죠?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에?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그래.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가는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그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증상을 좌우 박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만 2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굼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 만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어?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 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2003년 미국 뉴욕. 63세 남성 윌리엄 쉐리든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네요.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하얀 것은 도화지요, 검은 것은 연필이요. 그저 낙서 같은 것을 그릴 뿐. 아주 간단한 일직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쉐리든. 요식업에 종사했던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쉐리든이 기적적으로 한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셰리든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마치 제가 고흐가 된 것처럼 막 영감이 떠올라요. 뭐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담당했던 미술 치료사마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급 상승. 마치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쉐리든은 예술적인 영감들이 팍팍 떠올랐습니다. 일직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야생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멋지게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등 아주 수준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던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재능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갖게 된 쉐리든 본인도 어리중절. 진짜 신기하다. 자, 그 원인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6년 장기 기증자의 어머니를 만난 쉐리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었나요? 어머, 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네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답니다.
알고 보니 셰리든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 키스 네빌은요. 미술에 아주 재능이 넘쳤던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셰리든이 심장 기증자인 네빌의 그림 실력까지 함께 이식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셰리든의 사례처럼 장기 이식 후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심장에 그러면 뭐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미술 실력이 딱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씨.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시겠지만요. 그림을 그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축 퍼져나갑니다. 붓이. 누가 보면 뭐 바센트 빙고인 줄 알겠다. 이게 마음으로 그리는, 심장으로 그리는 게 그림입니다. 어허. 예. 자,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장과 함께 전해진 예술적 재능, 인체의 신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냥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희한하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죠.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제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된 29세 여성 수지. 그녀의 어머니는 집밥이 그리웠을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와, 엄마표 칠면조율이다. 이게 얼마만의 고기야. 이 냄새. 미트볼이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못 먹겠어. 아니 엄마 표라며. 네, 그거 원래 먹던 건데 왜 그래? 그죠? 식성이 바뀐 건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VVIP였던 수지는 패티의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 고기 러버에서 하루아침에 채소 러버로 식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녀의 식성이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장기 이식 때문. 사실 수지는 심장 내막염으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실은 기증자였던 19세 여성 사라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장 이식 후 수혜자의 식성이 기증자의 식성과 닮게 된 건데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저기 세포 기업 그런 건가? 셀룰러 메모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혜자인 수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식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요. 라며 고통을 호소. 무엇보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지가 겪은 이 증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증자 사라가 숨을 거두기 전 메모로 남긴 증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심장 이식 전엔 동성애자였지만 생전 이성애자였던 기증자처럼 성적 지향에도 변화를 겪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수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게 생긴 많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아는 심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나 보다. 너무 여러 기능이 있네. 이 정도면 심장에 어딘가에 뇌의 일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인이 남긴 추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2019년 영국 인버네스. 71세 여성 조 카메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머, 너 팔이 이상하게 매달려 있잖아. 에? 아니, 또 부러졌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부러진 팔이 이상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요, 골절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파 죽잖아요. 아니 조금만 생채기 나도 얼마나 아파. 금방 가도 아파. 근데 부러진 걸 몰랐다가 이러고 다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그녀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능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론은 오븐에 살이 데였을 때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고 타고 있구나.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그녀에겐 출산의 고통조차 딴 세상 이야기. 엄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저 간지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되어 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진통제 없이 멀쩡했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통이 오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네. 반응이잖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그냥 방치해봐. 완전 덧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론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카메론의 증상에 유전학자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통증과 기분, 기억력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 또한 진통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유전병을 갖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선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고통받는 분한테 이게 조금 활용이 돼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런던대학교 제임스 콕스 유전학 박사는요. 매년 3억 3천만 명이 수술 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유전자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카메론 유전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1998년 20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 진단을 받은 독일 여성 미아.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지내며 어둠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이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의료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담 그만하고 저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 말하고 싶지 않네요. 굿모닝 의사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미아는 10대 소년
영어를 쓰는 인격 등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의 인격 중 무려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아니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눈을 뜬 것도 미스터리인데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인격은 눈이 보이고 몇 개의 인격은 눈이 안 보이고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미아를 치료한 의사들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실명을 선택하는 시민성 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시력을 마치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 야, 특이하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봐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해리성 정체 장애 하면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성 씨가 연기했던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 이렇게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의 능력까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소울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이스라엘 골란고원의 한 마을. 2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2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2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어머님,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주나?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Here'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wonderful.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를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See the smoke.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것 같아. 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활이요? 아니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아니,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원히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아니,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아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닐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할 줄이야. 오닐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봐.
오닐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이 아이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의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새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사겠지.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거.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똑같은 오만 만들 가지 뻔했죠.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인 네.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그녀에게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라인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라인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 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아니 뭐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뇌 속에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야, 걸리면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 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 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막에. 기왕이면 뭐 코도 막으시고요. 그리고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20일 남을 채취하던 60대 여성 사망. 2019년 8월 26일 산에서 풀을 벤 후 고열에 시달리던 80대 남성 사망. 왜 그러죠? 자, 이들이 사망을 한 이유 바로 공포의 살인 진드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어마무시한 이 녀석의 이름은 참진드기인데요. 참진드기 중에서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감염되면요, 6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 이후 고열, 구토, 설사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콩팥 등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잃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놈이네. SFTS 바이러스 감염자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고요. 이 살인 진드기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발견. 이 살인 진드기가 있는 곳은 주로 산의 풀숲이나 잔디밭에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게부터 감염을 시키는데요. 아, 이 풀숲이나 잔디밭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봄에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요, 단순히 수풀이나 잔디밭을 피한다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타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액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에서는 참진드기에 물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려견의 타액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SFTS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자만 866명, 그중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사망률이 되게 높네요. 치사율 높네요. 네,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진드기 앞에 살인자가 붙을 때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들려온 희소식, 바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살인 진드기. 올해부터는 살인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하러 온 히어로에서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된 한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박쥐가 뭐 그 정도라면 유력한 어떤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데요. 다양한 썰들이 있죠. 네. 천상갑이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774명의 사상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기원이 바로 박쥐.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밖에도 에볼라, 니파 등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수지로까지 불리는 박쥐. 박쥐, 대체 넌 누구냐?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박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무려 137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 공통 감염병,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박쥐가 음습한 동굴에 살아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 바이러스 택배 배달부 같은 존재였네요. 거의 드론처럼 나르고 있는 거죠. 와, 날지나 못하면.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 덩어리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박쥐. 과연 코로나19의 주범도 박쥐일까요?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부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아,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 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아휴.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90%면 정말 거의 다 한 거네. 거의 다 걸리면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히.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외교부에서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뭐 목이 깊이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무섭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에이즈, 혈액과 더불어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아주 오랫동안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진짜 교과서로 배웠던 기억나요. 말라리아는 하도 공포스러워가지고. 자, 급성 열성 질환인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요. 고열, 호흡곤란, 구토를 동반하다가 이내 마비, 쇼크 등 급성 뇌증으로 이어지고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WHO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자는 무려 2억 1,900만여 명, 사망자만 4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라리아는 현재 전염병 중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확산이 심각했던 200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우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오랫동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말라리아는 퇴치가 안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 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맥의 유충은 오염된 물에 많이 기생하는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 오염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이를 식수로도 사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려서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치료제 내성을 가진 원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신인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어우,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에서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꽤 위생 개념도 선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라리아 노출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열대 말라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토착 말라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토착 말라리아는
비교적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쉽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말라리아가 정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20년 현재 전 세계를 대장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전염력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뭐 어디서 전염됐는지도 모르게 막 전염되니까 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비상이 걸린 중국은 이미 발원지인 우한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봉쇄. 인구 1,100만여 명의 대도시였던 우한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됐죠. 아, 저게 또 회복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그래서 거고.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죠.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이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그 불러일으키는 공포감인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나 외국에서는 동양인만 봐도 막 이렇게 피할 정도로 네. 약간 그 인종차별적인 행위까지 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는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SNS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인 것이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 콧물 등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약 2주가량 되니까요. 언제 누구에게서 감염될지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메르스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식한 뒤 남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평균 13일 정도인데요. 중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7일가량이라고 합니다. 2배나 빠르네. 아니, 근데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현재 사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고요. 발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 치료제나 대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지만요. 현재 국내 국립보건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진짜 병원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분들도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면서 정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보태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